자, 그러면 교육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육평가에서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별표 쳐 있는 것이 기출문제라겠죠? 자, 여기에 형성평가, 이것이 시험 문제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교육관과 규준지향평가, 중거지향평가 중에서 중거지향평가와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관, 이것이 시험 문제가 나왔죠. 물론 완전학습 가능, 학생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참조 중거평가가 3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중거지향평가 2번, 성장지향평가, 능력지향평가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평가의 유형 중에서 대안적인 평가, 역동적인 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과목에 따라서 전공에서 나왔어. 전공에서. 그래가지고 교육학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교육학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아니, 보장이 없는 게 아니고 교육학에서도 용어가 나올 수는 있어. 그러나 전공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교육학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역동적인 평가가 나올 수는 있겠지. 그 다음에 교육평가의 절차. 교육평가는 교육평가의 유형과 그 다음에 절차예요. 절차는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목표, 이론 분류표 작성, 평가 장면, 그리고 평가 도구 제작해갖고 평가 도구의 양호도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평가 실시 및 활용, 이렇게 나누죠. 편의상 이게 연구 통계 이렇게 연구 통계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제시했는데, 먼저 기약 나왔으니까 교육 연구 통계에서는 나올 만한 문제는 이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교육 연구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나온다면 이것이 나올 수가 있어. 여기서 표집 방법으로서는 표집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 오차가 생기지. 표집 오차가 생기게 돼. 그래서 표집은 표본조사에서 모집단에 대한 의견을 그대로 잘 뽑아내기 위해서는, 의견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표집을 잘해야만이 그 표본의 통계 처리 결과가 뭐냐면 이 모집단의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표집을 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가장 확률적인 표집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표집이 유충 표집이요. 그래서 유충 표집.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즘 학생들의 따돌림이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학생들 친구 간의 교우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성 측정법을 활용한다, 이런 뜻이죠. 사회성 측정법이라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 간에 있어서의 호호 관계,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관계를 말해.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사회성 측정법이고, 이 사회성 측정법을 통해서 그 결과를 교우도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사회성 측정 행렬표가 있어. 행렬표를 통해서 딱 작성해 놓으면은,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싫어하고 누가 지금 따돌림 당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물론 설문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설문할 때는 부정적인 질문보다는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옛날에 리커트 척도법에서 문항 진술 방법이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3명을 써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큰일 나. 누가 그걸 쓰겠어. 왜냐면 아무리 비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타날 수가, 누군가 나중에 발각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각돼서 걸리면 어떡해? 결국은 내가 나중에 또 다시 보복을 당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 내가 만약에 피자를 먹는다면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내가 만약에 함께 뭐냐면 그 소풍을 간다면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여행을 간다면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썼던 것을
표로 정리하게 되면 누가 가장 많이 표를 얻고 누가 표를 적게 얻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따돌림에 대해서 에이 뭐 누가 따돌리면 그거 좀 평소인 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특히 취약계층이라든가 또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 이런 자녀 중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당해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기술연구. 문화기술연구는 특정한 집단의 문화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기술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게 문화가 아니 그 특정한 민족의 문화를 연구하는 건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 왜? 문화라는 것은 특정한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생활 양식, 신념, 지식들을 말해. 그런데 이것이 특정한 민족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특정한 집단으로 왔어. 그럼 집단 중에서 학교의 집단이 누구요? 학급이지. 그래서 학급 문화, 학교 문화라는 것이 있지. 자, 그러면 학교는 학급 문화인데 똑같은 학급인데 예를 들어서 5개 학급이 있는데 어떤 학급은 아주 조용하고 공부할 수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는데 어떤 학급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뜻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 학급의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떤 학급은 선생님이 딱 가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조용히 수업할 그런 태세를 가지고 있는 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반은 가면 개판이고 막 돌아다니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수업을 준비하는데도 벌써 5분 10분씩 걸리게 되면은 영교육과정이 생기잖아. 영교육과정이. 그러니까 학급 문화가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좋은 학급의 문화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 학급의 문화를 다른 학급에서 배우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문화기술 연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바쁘긴 하겠지만 한 3, 4년 지나면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특정한 집단 아주 좋은 여러분이 수업 들어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단의 문화를 연구를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연구해야 돼? 연구 방법 2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 참여 관찰. 거기에 직접 가가지고 내가 수업이 없는 날은 거기 가가지고 그 뒤에 앉아서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라든가 수업하는 과정에 참여라든가 또는 수업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어떻게 뭘 하는가 수업 다 끝나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기술해 가지고 공통적이고 야 이 학급의 장점이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 이런 것을 찾아낸다 이런 뜻이죠. 근데 참여 관찰하면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지. 이것을 심층 면접 또는 심층 면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 집단의 독특한 문화를 찾아내서 이것을 체계화하면 그것이 문화기술 연구가 된다 이것이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주관적이면 안 돼. 이것은 뭐 완전히 객관성은 우리 보장할 수는 없지. 어차피 참여 관찰하는 연구자도 나름대로의 주관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능하면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봐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여 관찰 심층 면접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거 첫 번째 사회성 측정법이 뭐냐? 이것을 결과를 정리한 것이 교우도 그 다음에 행렬표다 이것이고 문화기술 연구는 좋은 학급에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집단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그 방법이 2가지. 참여 관찰법, 심층 면접법. 이것을 알아두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말고도 연구 방법 중에서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것이 학생들 지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둬야 돼. 자, 교육평가 중에서는 항상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작년에만 안 나왔어. 작년에. 자, 그러면은 교육평가 중에서 교육평가의 유형 중에 이런 것도 있지만 교육과정평가라는 게 있다겠죠. 아까 우리가 배웠었죠. 목표 도달 모형, 탈목표 모형, 가치 판단 모형, 의사결정 모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너무 교육평가에서 많이 나왔어. 교육과정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안 나온 것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형성평가는 이미 나왔지만 여전히 나올 수가 있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나온 것이 2번이거든. 2번 나온 것이 몇 개 문제가 있어. 그런데 형성평가도 지금 현재 2번 나왔어.
자, 그래서 형성평가, 진단평가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거 지향평가도 2번 나왔지만 여전히 이 3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규준 지향평가는 시험 문제에 채점하기는 아주 좋아. 논거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장점은 개인차 변별용이 외적인 동기 유발. 그러나 단점은 지나친 경쟁으로 이하감 조성, 정신건강 악화, 악영향. 그래가지고 부정적 자아 개념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흥미 상실이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규준 지향평가예요.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은 시험 문제 안 나왔어. 정 낼 게 없으면 나오겠지. 자, 나온다면 물론 단점이 나오겠지. 단점 나오고 대안으로서 하면은 이걸 찾아서 제시하면 되는 거지. 자, 2문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시기와 목적에 따른 평가 유형, 참조 준거에 따른 평가 유형. 그 다음에 교육과정 유형 중에서 여러분의 전공하고도 중복이 되는데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최근에 지역에 따라서 또는 교육부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그래서 과정지향평가라고 이야기해. 과정지향평가.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계속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인데 과정지향평가도 역시 학생들의 학습하는 과정을 중요시해서 평가해라는 뜻이죠. 과정을 중요시해서 평가한다 그 말은 학생들의 결과물을 찾는다기보다 과정에 있어서의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관찰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찾아내가지고 성장 발달시키는데 유용한 평가다 이런 뜻이에요. 평가를 뭐 하려고 해? 순위 매기기 위해서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 학생들을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구나. 저것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제 성적이 오르지 않는구나. 그럼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잘 체크해서 그 학생들한테 피드백 해줘가지고 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죠. 그래서 과정평가, 역동적인 평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물론 과정평가의 종류 우리 수업 배웠죠? 형성평가, 그 다음에 자기 성찰평가, 동료평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 협동적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협동적 프로젝트 평가 이런 것들이 다 과정지향평가야.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행평가 방법이 과정지향평가의 방법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이것이 또 수행평가도 해당돼. 수행평가. 자, 형성평가는 수업의 과정 속에 형성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과정평가가 되고 수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잘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성찰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성찰평가, 동료평가 이런 것들이 다 과정지향평가다 이런 뜻이죠. 자, 과정지향평가하고 수행평가는 거의 똑같진 않고 이렇게 정도 중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역동적인 평가는 비고츠키 이론에서 나오는 것인데 근접 발달 영역 GPD를 확인하는 평가다 이런 뜻이죠.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 힌트를 줘가지고 힌트를 활용하는 능력도 테스트해보고 평가 방법도 바꿔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GPD를 확인하기 위해서. GPD를 확인하려면 학생들이 어떻게 만약에 수영을 시켜본다 그러면 수영을 시켰는데 수영만 해보는 게 아니고 수영하는 자세라든가 수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이 좀 요령을 알려줘 가지고 요령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역동적인 평가다. 자, 성취평가제도는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준거지향평가가 뭐냐면 성취 기준을 목표라고 이야기해. 이것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준거지향평가예요. 그런데 준거지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면 그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이걸 정확하게 잘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취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하지 않고 성취 수준을 정한다 이런 뜻이죠. 성취 수준이 A, B, C, D 해가지고 A는 이런 것 5가지를 다 아는 사람, 여기는 B는 4가지를 알고 하나를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한다 이것이지. 이렇게 정해. 자, 정하면은 이것을 전국적인 기준으로 딱 제시하면 어떻게 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 같으면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누가 무엇을 모르는지 이런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피드백이 용이하지. 자, 객관적인 평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고 피드백이 용이한 그런 평가 방식, 이것을 성취평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취평가, 전공에서는 이미 시험 문제 나왔어. 여러 전공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 의미는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이고, 방법은 이와 같이 성취 수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함으로써 공정성과 피드백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교육평가의 절차 중에서 평가 도구를 잘 만들어야 돼. 평가 도구를 잘 못 만들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검사를 한다. 근데 암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잘못 만들면 어떻게 돼? 암인 사람을 아니라고 하고, 안 걸린 사람을 암이라고 하고, 암 걸린 사람을 암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 결국은 잘못 측정해갖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공부 잘한 사람을 잘했다고 하고 못한 사람을 못하다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나 지금 안경을 안 쓰고 왔거든. 어때? 잘 보여요? 나 안경 안 써도 잘 보이는데? 잘 보여요. 나 안경을 본래 안 썼는데 집에서 모르게 바둑을 두다가, 컴퓨터 바둑을 두다가 어두운 데서 바둑 두면 혼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두운 데 불 꺼놓고 바둑을 뒀어.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그래가지고 눈이 아주 나빠졌어요. 여러분이 어두운 데서 막 게임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눈이 아주 나빠지니까 조심해야 돼. 자, 절차 중에서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가 제일 어려워. 그런데 정의적 영역이 어려운 이유는 평정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한 팩트에 근거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해서 평가해야지. 이해해서 평가해야 되죠. 그리고 다면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선생님평가, 이렇게 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게 학생들이 누가 얼마만큼 인성이 좋은가, 사람 됨됨이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다면평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돼.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런 착오들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지. 자, 이거 초등에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여기에는 리커트 척도법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그렇지만 이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이것을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어. 자, 별표 5개. 자, 여기서 신뢰도의 검사 유형 중에서 문학 내적 합치도가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런데 타당도의 유형과 타당도의 고양 방안이 안 나왔어요. 자, 타당도의 유형과 고양 방안. 타당도의 유형과 고양 방안 잊지 마. 자, 공인 타당도, 그 다음에 애연 타당도.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중거 타당도, 이렇게 이야기해. 그다음에 구인 타당도, 결과 타당도, 생태학적 타당도. 자, 의미는 다 설명했는데, 일단 결과 타당도는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했잖아요. 결과 타당도는 내가 그 평가를 할 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평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목적 부수적인 효과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방금 탈목표 평가 모형처럼. 그래서 결과 타당도는 내가 의도했던 것을 얼마나 달성했는가. 그런데 의도했던 결과 말고 부수적인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결과 타당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결과 타당도를 통해서 그 평가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돼. 자, 생태학적인 타당도. 생태학적인 타당도는 구성지 평가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다, 이런 뜻이죠. 학생들한테 어떤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수능 문제를 어디서 많이 가져오면 일본의 것을 가져와. 그래서 일본의 문제를 갖다 번역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환경이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든 문제가 우리나라 거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화라든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생활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문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이와 같은 것을 생태학적인 타당 또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우리나라에서 국가 수준에서 어떤 평가 문항을 만들 때 농촌과 시골 학생들이 모두 경험한 내용의 문제를 만들어 줘야지. 도시 학생들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면 수능의 문제를 만들면 농촌 학생들이 손해를 보잖아. 그래서 생태학적인 타당도라는 것은 학생들이 그 시험 문항들을 평가 도구들을 봤을 때 자신의 경험했던 것에 근거해서 답안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서 문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생태학적인 타당도에. 타당도 고양 방안은 세 가지. 적정한 곤란도 0.5%, 이론 분류표 작성, 교과 전문가의 검토. 이것이 필요하다. 자, 이거 말고 나온다면 객관도. 객관도에 대한 해결 방안도, 객관도는 채점자 간에 있어서의 신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검사자 또는 채점자의 채점 결과의 신뢰성, 일관성 이것을 말해. 그래서 신뢰도에 대한 하나의 부분집합이다. 신뢰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겠지. 타당도의 유형, 타당도 고양 방안. 이거 아주 중요하고 정의적 영역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그랬고 아까쯤에 교육연구에서는 사회성 측정법 문화기술연구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교육평가에 대해서 중요한 거 알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번은 그러면 생활지도로 넘어가겠어요. 생활지도는 올해 출제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시에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았어.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생활지도에서 출제 가능한 부분은 지금 여기는 영역, 그 다음에 상담의 원리. 여기서 영역 중에서 정치활동 주수지도. 정치활동 2개 썼네. 내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그랬나? 나 정치인들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학생조사활동, 정부활동 이런 것들이 의미가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상담의 원리에서는 지금은 지시적 상담이 아니고 비지시적 상담, 인간 중심의 상담이기 때문에 로저스의 상담의 원리가 많이 적용이 돼. 그래서 무조건적 존중 공감적의 순수성이나 일치, 그리고 래퍼 형성은 모든 상담에서 바탕이 되는 거, 신뢰관계 형성이니까 이걸 알아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지적 상담 중에서 앨리스의 RBT 이론, 별표 5개 놨지. 그래서 올해 나올 수 있는 문제 RBT 이론 초등에서 이미 나왔고 올해 나올 수가 있어. 백의 이론은 조금 어려워. 앨리스 이론을 보완한 것인데 그렇지만 이것도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인지적 오류나 왜곡, 자동적 사고에 따른 인지적 왜곡인데 이것도 그 바탕은 역기능적인 믿음,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오랜 실패 경험이라든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역기능적 신념, 이것이 인지적 왜곡을 일으켜 가지고 부적응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자주 떨어진 사람은 시험에서 실수를 한 2-3개 했어. 그러면 어떻게? 1차에서 올해도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2차도 준비하지 않고 우울해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안 돼. 과거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올해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를 했지만 나만 실수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실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시간에도 조용히 침착하게 시험을 봐야 된다. 1차에 1교시에 시험 보는 게 교육학이잖아. 교육학 잘못 보면 어떻게 돼? 2교시에 완전히 흥분이 돼가지고 국도로 흥분이 돼가지고 흥분이 되면 어떻게 돼? 흥분 그래프가 있잖아. 중간 정도의 흥분이 됐을 때 가장 성취도가 높아. 근데 1교시에 시험 교육학 잘못 보면 어떻게 돼? 흥분의 각도가, 흥분의 정도가 이 정도까지 높아져. 각성 수준이. 그러면 실력이 이만큼 밖에 발휘 못 된다 이런 뜻이죠. 2차에서 전공에서 전공시험에서 실수하고 막 떨고 막 헷갈리고 더 심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시험 문제 혹시 어려웠다 그러면은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은 더 어려웠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침착하게 다시 이 평상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찬물도 가서 마시고 해서 열기를 좀 식힌 다음에 2차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거네. 자,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백의 역기능적인 신념, 과거의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하면은 또 다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부적응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어떻든 간에 시험은 앨리스의 RBT론, 아까쯤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히 교육사회학에서 저항이론에서 학생들이 불합리한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간파와 제약,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체득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신념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불합리한 사고방식. 그래서 이것을 바꿔줘야 돼. 바꿔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인지적 전략, 정의적 전략, 그 다음에 행동적 전략이 있죠. 인지적 전략은 ABC 전략에 의해서 토론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역할 채택, 이런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전략이 있죠. 자, 상담 이론에서 다시 한번 이거. 자, 이것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정의적 상담 이론 중에서 아까 공통적인 것인데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 이거 공감적의 순수성, 레포, 이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생들한테 말을 하고 이야기를 쭉 들어주고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통찰, 깨닫도록 해가지고 행동을 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해서 부정의 원인은 욕구 간의 개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교사가 임용고시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는 임용고시 하지 말고 농사를 지으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부모님과 나의 욕구 간에 있어서 개입이 생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부적응하게 된다 이런 뜻이야.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은 아니다, 너는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이렇게 한다면 개입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야기를 쭉 들어봐야지. 들어보려면 어떤 자세로 들어봐야 돼? 그 학생이 주장했던 것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 학생을 인격자, 걔 지금 가수가 되고자 하는 그 선택이 하나의 인격자로서 올바른 선택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존중, 공감적인 일치. 그렇지만 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입장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부모님께서 나를 정말로 서포트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무원이 되라고 하는구나, 내가 영어하고 수학은 잘하니까, 아니면 국어하고 수학은 잘하니까 공무원을 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인간주의 상담 이론은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행동주의 하면은 또 행동주의 상담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지만 이것이 나올 수가 있어.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다 했죠. 그 다음에 글래서의 현실치료 상담 이론, 그 다음에 우볼 등의 데프 모형, 그 다음에 옛날에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주로 단기 상담을 했는데 이것을 탐통실 해가지고 단기에 학생들이 공부가 안 된다 또는 따돌림을 당한다, 학생들과의 적응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게 하는 상담, 단기 중심 상담 이론. 그 다음에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자유학기제잖아요. 그래서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자유학기제는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학생들의 수업은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진로 체험을 뭐하러 해? 일과 직업에 대한 경험을 시키는 거잖아요. 일과 직업을 경험을 시키는 게 뭐냐면 크롬볼츠가 이야기했던 사회학습 이론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회학습 이론. 사회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일과 직업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올바른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 이게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이야. 응? 그래가지고 여기서 학습 경험이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의 접근 기술. 그 과제에 대한 능력,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라든가 그 과제에 대한 친숙함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있어야 그 직업을 선택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뭐해? 사대 나왔으면 사대에서 내가 영어 전공했는데 수학을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 볼 수도 없잖아. 과제 접근 기술도 없고 내가 지금 영어 전공했는데 수학을 가서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어 선생님을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 내가 영어를 선택한 것은 중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겠죠. 이것이 진로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것이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이야. 자, 그래서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갖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낙인 이론, 사별접촉 이론은 이미 비행 이론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 안 나온 것은 사회통제 이론, 편류 이론이야. 그래가지고 아노미 이론은 좀 거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가정의 제일 문제, 가정에서 학생들의 비행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사회통제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해. 그래서 그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끈끈한 사회적 그런 관계, 이것이 다 끊어지면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로 올라와, 돈 벌기 위해서. 그럼 서울로 올라오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잘 벌리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면은 아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단절이 되지. 이렇게 부모님과 단절이 되고 다 단절이 되지. 그래가지고 비행에 빠진 사람들이 폭력배한테 막 가입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가, 이런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는 뭐 다른 목사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다 단절이 되면 비행을 저지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 단절이 되더라도 유일하게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요? 바로 교사디, 교사. 그래서 이 학생이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머리도 안 깎고 오고 막 더럽고 숙제도 안 하고 그런다 해도 걔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걔를 끝까지 보살펴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 교사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거. 자, 사회통제이론, 편류이론. 편류이론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때 중화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설명했죠. 자, 이것이 생활지도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까 설명했어요. 별표가 앞에 거야. 자, 생활지도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행정학, 이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